예, 조금 전에 함께 들으셨겠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와 관련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라, 파기 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결정이 됐습니다.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진기훈 기자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률심이었던 상고심에서 이제 2심의 원심인 2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이제 판단에 영향을 준 게 있어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 이제 이런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10대 2 다수 의견이 이제 10명의 다수 의견 그리고 2명의 반대 의견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다수 의견인 10명의 의견, 즉 파기환송의 의견이 법정 의견이 돼서 주문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판결 내용을 좀 한번 자세히 보면요. 우선 지금 2심에서 이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리 오해가 있었다라고 이제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김문기 몰랐다 발언 중에서는 이제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했던 이 발언은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는데요. 이제 2심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이 발언 자체를 인식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할 수 없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 사건 이제 2심이 진행이 되면서 검사가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가 아닌 골프를 친 교유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공소장에 적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한 채 이런 인식에 대한 판결이다라고 인식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지금 2심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제 백현동 관련 부분 이제 1심은 전부 유죄가 나왔고 2심은 전부 무죄가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2심이 이제 당시에 이제 국정감사의 상황에서 보면 이게 미리 준비한 이런 어떤 백현동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미리 준비된 판넬 그리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질의와 응답의 과정은 하나의 의미로 봤을 때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본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지 마땅하다. 굉장히 판넬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또 이제 2심 재판부에서는 이런 어떤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봤지만 지금 대법원에서는 국토부의 당시에 협박이 없었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상향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역시 당시 성남시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한 채 판결을 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2심에서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부분들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모두 다시 이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제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도 스튜디오에서 함께 판결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 듣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장현주 부위원장님. 글쎄요, 일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것인데요. 뭐 대법원의 결정이니까 존중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이 남습니다. 일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다라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결국 말 그대로 대법원이 법률심이니까 법률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바로 잡은 것이고 이 상황에서 서울고법으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지금 선고일이 잡히고 선고가 된 것인데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 1심에서는 유죄였고 2심에서는 또 전부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고심에서는 또 이 전부 무죄의 항소심을 뒤집고 또다시 1심과 비슷한 취지의 유죄의 어떤 취지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전원합의체가 9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두 번의 심리라는 기간 동안에 과연 충실하게 심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 있고 신속한 재판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재판에서 재판 당사자들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송이 돼서 서울고법에서 다시금 항소심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 측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잘 이끌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께도 총평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서울 고법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내려갔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이제 돌려보냈기 때문에 유죄 취지에 귀속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5월 1일 오늘 이제 이렇게 선고를 한 이유가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결국 오늘로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6월 4일 같은 경우 지나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동연 지사가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2등을 했는데 6월 4일 지나서 저 선고를 해버리면요. 김동연 지사를 2등 주자인 김동연 지사를 내보내려 해도 그 사퇴할 수 있는 시간을 넘기 때문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김동연 지사 2등했던 경선에서 2등했던 김동연 지사가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그럼 민주당에서 판단을 해라. 즉 이렇게 유죄 취지로 서울 고법으로 돌아간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완주시킬 것이냐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에게 아니면은 선수를 바꿔서 2등했던 후보를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새로 경선할 것이냐 등등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10일의 여유 기간을 주려고 이렇게 신속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법리 오해라고 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사실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심 같은 경우는 1심과 달리 굉장히 쪼개서 살라미를 했다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인데요.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이거를 억지로 좀 무죄로 만들었다 그런 인상이 좀 강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이제 재판장이 대법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표현이 선거에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한다고 굉장히 큰 그림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였겠느냐 최종적인 전달된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법의 취지에 잘 맞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인 거겠죠. 유권자가 판단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 사실심도 판단을 정확하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법리적 오해도 정확하게 잘 집어준 판단이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상식의 승리, 법치의 복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쿠데타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제 관심 갖는 부분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는데 633의 원칙에 따라서 과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언제쯤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 기자가 잠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은 633의 원칙이 이제 나오고는 있었지만 네. 사실 1, 2심에서 그 원칙이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뭐 기소 이후에 거의 2년이 넘어서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게 됐었고 2심 자체도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1심 판결 후 3개월 내에 2심 판결이 선고가 되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고등법원의 재판이 이제 2심 재판, 원심이었던 2심 재판을 보면 그래도 그 재판 과정 자체는 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인 신분도 굉장히 재판부가 엄격하게 제한을 했었고, 그러니까 1심과 이제 겹쳤던 사람들은 다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선거 기일도 짧게, 그러니까 공판 기일도 짧게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심 자체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고, 지금 대법원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이게 고등법원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이제 이런 어떤 준비하는 기일 자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릴 것이냐 네. 또 다시 또 문서도 송달이 돼야 되는 절차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소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선거 기간이 이제 겹치게 이제 만약에 이제 공판 기일이나 잡히게 된다면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당사자가 또 출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여부들도 이제 좀 재판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633 원칙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두 분에게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결과적으로 6월 3일에 있을 선거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냥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글쎄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아직도 서울고법에 또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얼마 전 끝난 민주당의 경선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의 이유만 가지고 뭐 당 후보의 어떤 지위를 흔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앞서 뭐 이준우 대변인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대법원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것, 그리고 뭐 후보자의 어떤 선거 그 후보 등록일 전에 이렇게 선고를 내준 것 자체가 뭐 민주당에게 후보를 바꿀 기회가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런 취지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속도를 내서 파기환송을 한 것 자체가 사실상으로 정치 개입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저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민주당에서는 좀 대비를 해서 뭐 논평이나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는 일단 당내에서는 그대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아직 마지막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거 전에서는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선택은 민주당의 몫입니다. 선택을 하고 책임도 민주당이 져야겠죠.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입니다. 그분이 재판 혐의가 재판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대선에 출마했을 때 민주당에서 재판 걸려 있는 사람이 나오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뽑아 주겠느냐라고 맹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5개의 재판이 걸려 있고요. 지금 하나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안감이 5배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한 15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식 수준에서 민주당이 본다 그러면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그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저희가 선거 직전에 대법관들 성향 얘기를 했단 말이죠. 10명은 중도 보수, 2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파기환송 선고에서 10명은 다수 의견, 2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흥구, 오경미 재판관인데요. 이분은 좀 이렇게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분들이죠. 네, 지금 반대 의견 2명이 이제 대법관이 바로 이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네,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산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합니다. 2심 재판부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대법원이 명쾌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역시 더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더 큰 국민적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 불행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의 현명하고 조속한 최종 판단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대선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를 한 건데 앞서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은 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라도 얘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경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오늘까지 경선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내일 이제 최종 후보가 발표되죠. 그러고 나서 내일까지 하고 토요일에 토요일 날 발표. 토요일 발표된 네. 거고 그리고 좀 이따 한 4시경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또 사퇴 할 것 같은 그런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 한 명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단일화 한다 그러면은 현재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유죄의 어떤 그 혐의 내용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선거 구도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좀 더 가까워지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3심의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이 서울고법에서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당연히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실상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은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좀 국민의힘에서도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지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스스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또는 뭐 후보의 어떤 강점을 내세워서 선거를 치러야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이 진행 중이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경선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뭐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게 된다라고 가정하면 뭐 단일화를 또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과연 그 당 내부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또는 능력이 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실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제 선거 어떤 그 캐치플레이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기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은 좀 꼬집고 싶고 그런 부분보다는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비전 이런 것들 가지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근데 사법 리스크를 우리 국민의힘이 기대는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그거는 후보자의 본질적인 자격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기대 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크니까 우리는 거기에 공짜로 먹고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니고 기본적인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되는 아주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를 소상히 알릴 의무가 더 있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서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법원 입장에서도 오늘 사건에서 84조에 대한 해석론을 이야기하면 좀 월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일단 이번 사건에서 쟁점 자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84조에 대해서 해석론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해서도 아마 대법원에서도 84조에 대한 해석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절원합의체 선고에서 나올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합니다. 예. 내란이나 외환의 죄 말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소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소입니다. 형사 기소는 기소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기소 이후에 형사 재판이 계속된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헌법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형사 재판 같은 거 받지 말고 국정에만 전념해라 이래서 특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불소추 특권은 형사 재판도 중단된다라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는 것 이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84조 논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이제 대법원이 판단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원 합의체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전공한 재판 연구관들과 함께 논의를 좀 했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오늘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나름대로 방향은 좀 잡혔던 것 같아요. 84조가 어떻게 가야 된다. 그런 의미는 좀 정해진 것 같은데 좀 더 숙성을 하고 전문가들과 학계 의견을 모아서 나중에 따로 헌법 84조에 대한 다수설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따로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각당의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쿠데타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이제 그동안 계속 정치의 영역이 사법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모양새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 사법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의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주장이 그냥 이상한 주장이 아니라요. 아무 근거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시다시피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것이었고 그리고 회부되자마자 그날 당일에 심리도 열었고요. 또 이틀 후에 바로 2차 심리까지 열어서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게다가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지금 선고일이 잡히고 오늘 파기환송을 한 것인데 사실상 이렇게 단기간에 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정도로 심리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법원의 결정 자체는 존중을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요소를 대법원이 자초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 전 경선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인데 이것 자체가 너무나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개입을 하는 것 아니냐, 즉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에서 대법원이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법부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냐? 저는 이제 정치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냐 판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헌재에서 보여줬던 모습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속도전을 했을 때 헌법 재판관 권한소장 대행께서 속도전을 굉장히 펼쳤습니다. 형사소송법 준용한다 했지만 위반했고요. 헌법재판소법도 위반했었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었고요. 또 증언이 번복된데도 이걸 정확하게 또 신빙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나온 결과를 국민 다수와 또 국민의힘은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걸 정치의 개입이 아니니 판단한 것은 옳지가 않다.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관계없이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다 그러면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른 판단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어떤 전체 기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은 어쨌든 존중을 해야 한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 변호인이 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기존의 판례와 상충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전원 합의체의 의미는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일반인의 관점이라는 거지 다양한 좀 입장이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사실 그 정읍시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관련 무죄 취지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었고 소부의 판결이었는데 당시에도 사실 무죄 취지로 이제 판결이 나오면서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의 예고편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도 공직선거법의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대법원 판례였는데 그게 불과 지난해 10월에 나왔던 판례이거든요. 특히 그 판례에서는 발언을 포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일시적으로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쪼개서 봐야 된다라는 법리도 분명히 서실했고 그리고 어떤 발언에 대해서 사후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게 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서 무죄 선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할 텐데 전원합의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하지 않고 결국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의 부분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뭐 허위 사실을 공표했느냐 또는 인식의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자체는 사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조금 퇴행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가능해 보입니다.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조금 더 제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좀 더 엄격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들 하는 말을 믿고 유권자들은 표를 줍니다. 저 후보가 거짓말을 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표심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유권자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고 그럼 아무도 표를 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기둥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정치인의 표현이 제한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대상 전체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유연하게 봐야 한다. 그런 취지는 분명히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혔고요. 정치인의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어떤 취지로 목적이 도달하는가 이걸 봐야 된다. 즉 거짓말
말을 목적으로 내가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말이라면 그건 거짓말에 고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의성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뭐 선거가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이슈가 뭐 예를 들면 정말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어렵겠지만 중도층의 마음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번에 대한 판단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사실 좀 오래됐죠. 몇 네. 년간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무뎌진 그런 감이 있을 겁니다. 무뎌졌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경선 최종 대선 주자로 올라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기 때문에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그냥 별 의미 없이 얘기했지만 이게 사법 리스크가 정말 실제될 수 있구나, 실현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된 네.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자신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관련 반응이 주목을 모으고 있는데요. 조금 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파기 환송의 의미다.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판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하나 정도만 더 받고 굉장히 저희가 다음 포천 일정도 네. 있어가지고요. 네. 상대 정당에서 벌써부터 지금 뭐 해가지고 경제적 발언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네, 저희 네, 이 정도 고맙습니다. 마치고 저희 다음 일정도 계속 될 거잖아요. 네, 다음 일정에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 길이 좁아서. 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야기까지 듣고 왔고요. 앞서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면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면 일단 대선의 출마의 가능성을 좀 내비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무총리직,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을 사퇴를 하고 내일부터는 아마 여의도에 있는 대선 후보 캠프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캠프로 바로 출근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대선 행보를 보일 것 같고요. 아마 모레까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마 단일화 위한 실무팀 아마 준비를 하겠지요. 단일화 실무팀을 준비해서 국민의힘과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일화하느냐 그 문제에 아마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렇게 대선 출마를 하게 된 계기는 결국 민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의 바다는요. 파도를 크게 힘으로 쳐가지고 배를 깔아앉힐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가지고 배가 순항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있었던 두 가지 사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큰 파도를 줘가지고 실언을 줬다. 그렇게 보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에는 잔잔한 파도를 줘가지고 순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총평. 글쎄요, 뭐 한덕수 이제 전 대행이네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오랜 동안 고민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우리 말에 그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래 고민할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 빠르게 결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요, 특히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전 대행이 그동안 사실상 대권에 나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대행직을 유지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총리직에 있으면서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관련해서 이 부분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적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사실 총리직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로 봤을 때라도 사실 정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너무 이 결단 자체가 늦게 나온 것 아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예. 자, 한덕수 전 대행이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이 이제 유력하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에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에 한 명이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잖아요.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단일화에 대해서 일단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었고요.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현재 추세, 일반적인 여론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제 승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단일화를 좀 속도를 내는 방법을 찾을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8강, 4강, 2강까지 가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쟁으로 갔는데 그렇게 해서 뽑은 후보를 경선 한번 거치지 않고 서로 대화해서 협의해서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국민 당원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한테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경선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원포인트 경선, 여론조사로 경선을 끝낼 것인지 등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한 후에 여론조사 경선을 끝낼 것인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래든 저러든 간에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는 단일화에 대한 협상을 끝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사실 시간적으로 별로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아시다시피 5월 11일이 마지막 후보자 등록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한덕수 전 대행이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으로 또는 뭐 기호 2번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다음 주 말씀을 주셨지만 11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인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경선 중에 있거든요. 그게 5월 3일에 경선의 최종 승리자가 발표된다라는 것인데 그 이후에 또 단일화 과정이 남은 것이다라고 본다면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좀 김이 빠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경선 이후에도 한덕수 대행과의 과연 단일화가 좀 순풍처럼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삐걱거리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역시나 뭐 단일화 부분도 같이 얘기가 논의가 되겠지만 일단은 민주당에서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해서 공격을 굉장히 집중하다 보니까 그만큼 두려워하는 존재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생각하는 경쟁력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민주당에서 그동안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한 부분은 그만큼 무서워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정치적인 도의 차원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로서 지금 권한대행을 역임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중립성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거든요. 게다가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상 한쪽 진영의 어떤 범보수의 후보자로 계속 거론이 된다든지 출마론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논란 삼고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대행직을 유지하면서 어떤 그런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사익에 대해서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국민들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시즌2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은 어디서 확보를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미 국무총리 3년간 함께 대통령의 충실한 지위를 받아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키워서 앞장섰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갈라지는 부분 뭐냐 개헌할 때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냐 이거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헌재에서도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다 이런 입장이 밝혀졌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탄핵과 연결시켜서 개헌과 연결시켜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붙이는 것은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민들의 가장 이제 정서가 어떠냐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그 당시 당 대표였죠. 너무 이분들이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양보가 없고 이재명 이제 당 대표도 당시 당 대표도 양보가 없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뉴스만 틀면은
전부 다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공격하는 것밖에 안 나오고 하니까 지치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부가 무슨 일을만 하려 그러면 탄핵을 인해가지고 사람을 빼고 예산 같은 것도 올리면은 예산도 깎아가지고 일 못하게 만들고 사람과 돈을 빼는데 어떻게 정부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보는 생각이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으니까 야, 이제는 이재명 후보 차례 안 되겠느냐. 이재명 후보도 좀 내려와라. 내려와가지고 좀 국민들 조용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 수 있게,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평소 했던 말입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너무 순박하고 착하다. 정치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되는데 너무 순박하게 썼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정치 보복은 몰래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치 보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그래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국민의 기본 정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덕수 권한대의 가장 큰 장점은 통상과 경제에서 안정성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이 됐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국무총리를 하면서 검증이 됐었죠. 지금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통상 정쟁에서 가장 안정감 있게 시장주의의 손을 잡고 이제 자유우파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경쟁하려는, 미국과 맞서 싸우려는 지도자를 뽑느냐,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 다수는 아마도 미국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시장주의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국민들께서 이 지점도 본다고 생각하십니다. 사실상 경험이 없는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은 생각을 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가 뭐 공직 생활로는 뭐 5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정치 경험은 또 전무한 신인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파면이 됐는데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었다가 바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사실 정치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는 신선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국정 운영이 거칠게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또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도 본인의 뭐 여러 가지 강점들을 내세우겠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상 지금과 같은 국민적인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치를 대통합할 수 있는 적절한 적임자인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검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덕수 전 대행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에게 만남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낙연 고문은 일단 고사한 걸로 전해졌고요. 이 행보는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이재명 정권을 탄생을 막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이 없다. 빅텐트에 들어와서 빅텐트 크기를 늘릴 수 있다. 우리는 전부 다 받는 거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에서 정통 민주당의 적통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할 때 호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이겼었습니다. 그때 이제 광주, 전남, 전북에서 경선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앞섰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도 이제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호남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약간 압도적인 지지를 안 보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궐선거 결과 보셨겠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3번이나 현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국혁신당에 빼앗겼습니다. 담양 군수직을 빼앗겼었죠. 호남에서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이지 않은 지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는 거죠. 또 하나, 지금 호남 출향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호남 출향민들이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호남 전통 지지 세력과 그다음에 출향민들, 이런 분들까지 만약에 이낙연 후보와 손을 잡고 빅텐트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훨씬 더 이재명 후보와 싸운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경쟁자가 될 수 있겠죠. 네, 한덕수 전 대행이 이낙연 고문에게 반명 빅텐트 만들자 이렇게 좀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좀 미숙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물론 뭐 이낙연 전 대표 말고 다른 정치인들에게 연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도로 확인되는 건 이낙연 전 대표에게 뭐 밥 한 번 먹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고사를 하셨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여다보면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당원들은 사실 당원들이 열심히
열심히 경선을 해서 후보자를 뽑아놨더니 이제 또 외부에 있는 또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당원권이 보장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가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뭐 보도에 의하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밥 먹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당원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한덕수 전 총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매몰돼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미숙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성래 의원입니다. 방금 전 있었던 대법의 선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에는 입을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에 강력히 규탄한다. 명백한 정치 개입이고 졸속 재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대선 후보도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데 잠시 뒤에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이 격앙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거를 개입한 것이다, 정치 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례적으로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이 빠른 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사실상 졸속으로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소심에서 무죄로 올라온 사건이었는데 사실상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 전체를 뒤집는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선고에 대한 어떤 결정문에 대해서 내용 하나하나를 좀 뜯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지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그 경선 과정에서 사실상 90%에 가까운 지지율로 그런 득표율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파기환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또는 정치에 개입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내용 중에서 이 얘기가 있습니다.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그동안 계속해왔던 내란 종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일맥상통한 부분인 것 같은데 즉 이 대선 개입을 하고 있는 사법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들을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선고 결정문을 잘 읽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장 읽은 선거 결정문을 산천히 읽어보면은 전부 다 절로 고개가 끄떡끄떡 수긍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아주 쉽게 정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잘 선거 결정문을 썼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민주당에서만 지금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사법부가 지금 마치 정치에 개입한 것처럼 만드는 거는 민주당한테 올 첫 번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있은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출마할 때는 기소된 자는 당대표 출마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바꿔가지고 억지로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을 당대표 앉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을 당 대표로 모셨고 그다음에 대권주자 내세우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무리하게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지고 대선주자 내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는 여러 의원들이 메시지를 내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늘 이제 대법원의 결정을 민주당은 불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요,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을 때 바로 승복을 했습니다. 20분도 안 돼서 승복 결과를 냈는데 지금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20분도 안 돼서 불복을 내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켜달라면서 약간 선동하는 발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요,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본인 SNS에 올렸거든요. 이게 뭡니까? 다시 또 광장으로 사람들 모아서 한번 거리의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민노총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거리를 또 점거하는 이런 또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께서 지금 대선이라는 큰 국가적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거리로 나와가지고 헌정 질서를 이렇게 훼손하는 이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의 결정에 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뭐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탄핵 심판과는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선고 자체는 불복 절차가 없죠. 단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법원의 오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뭐 그 결정 자체를 무시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결정은 결정대로 존중은 해야겠지만 이것 자체가 유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결국 파기환송돼서 항소심 법원, 고등법원으로 다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등법원 절차에서는 재판 결과 절차법에 따라서 당연히 다투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는 다퉈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새롭게 다투겠다 그런 취지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파기환송. 지난 2심 때와는 양당의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지난 2심 때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많이 냈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잠시 오후 5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겠다라고 소집을 해놓은 상태고 그전에 지금 아마 지도부에서는 의원 대책 마련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보죠. 2심 때 무죄가 나왔을 때 굉장히 경황대 반응은 그때 국민의힘에서 좀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약간 그때는 2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약간 그런 징조가 좀 감지는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검찰에다 다시 자료를 요구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1심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2심에서 문제 삼으면서 잘게 쪼개기를 하는 거 보면서 뭔가 1심과 다른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약간 추측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그게 바로 잡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유권자에게 최종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그 메시지가 도달하느냐 그리고 도달시킬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판단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 이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대명이라는 이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위대명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 이제부터 위대명이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긴 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선 긴급 의원총회를 열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이고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경황된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 불복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법원의 뭐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은 해야겠지만 이제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돌아간 것이니까요. 거기에서 또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나왔던 전원합의체의 여러 가지 법리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툴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뭐 유죄가 확정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위치나 지위가 흔들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 뭐 위태로운 후보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건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거나 또는 국민의힘의 희망이 섞여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도라든지 그리고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앞서서도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경선에서 승리할 때 거의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여줬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른바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나온 득표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오늘 뭐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파기환송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위치나 입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리더십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이 아마 긴급 의총에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걸 좀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사법부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선고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이례적으로 빨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전원합의체가 뭐 그동안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뭐 회부되는 절차라든지 또는 심리를 잡는 그 간격 자체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잡는 그런 관례에 비추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기 어려웠겠지만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끌어왔다라는 점에서도 혹시 살펴보아야 될 점이 있는지 아마 지도부 차원에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로서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 계속 더 거세게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런 공격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어를 할지 이런 논리에 대해서도 아마 지도부에서는 충분히 대책회의를 통해 뭐 도출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이미 여론과 당심에 반영되어서 지금 지지율 나오고 있다고 설명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사법 리스크가 강 건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상황이라면 굉장히 다를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당장 내일이라도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아마 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반영되어서 출력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결과를 지켜보시면 그때부터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좀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된 상태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일단 경선 두 사람 중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 중에서 한 명이 결정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사퇴한 이 한덕수 총리의 단일화 여부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오늘 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 파기환송이 이 경선에 미칠 영향이 있습니까? 글쎄요, 오늘 아마 여론조사를 하고 있을 거니까 지금부터 저 이제 대법원 결정이 난 이후부터 이제 방송을 본 사람들은 아마 여론조사한테 어떤 이제 다른 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취지 같은데 글쎄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한동훈에 대한 어떤 표심이 달라진다? 그렇지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민주당과 지금 싸워서 정권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누구인가? 지금 민심에 따르면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라든가 다른 민주당 후보로 붙었을 때 가장 높은 이제 지지율 나왔었거든요. 국민의 범보수 입장에서는 따라서 범보수에 있는 지지자들은 아마도 변함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를 그대로 보이지 않을까. 따라서 거기에 가장 호응을 하겠다고 밝힌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앞서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뭐 민주당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선고가 국민의힘 경선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 글쎄요, 뭐 저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오늘은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경선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고 뭐 일심으로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세를 퍼부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은 그것이고 사실 이 경선 과정에서 중요한 화두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했느냐, 옹호를 했느냐 또는 반대를 했느냐 결국 탄핵에 찬성했느냐, 탄핵에 반대를 했느냐 이 논리 구성으로 결국엔 가게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탄핵의 찬성이냐 탄핵의 반대이냐에 따라서 그 당신과 민심에 호소하는 그 방향성이 다른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표심이 갈리게 될 것이지 뭐 이재명 후보의 지금 오늘 있었던 파기환송 결과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한덕수 대행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한대행 측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빌딩 사무실을 넘겨받아서 대선 캠프 사무실로 사용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쓰던 사무실을 넘겨받는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엊그제였죠. 나경원 이제 의원
대선이 공식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선을 했었었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나경원 의원이 썼었던 그 캠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이 두 분의 전부 다 교집합이 생기는 건데 나경원 의원이 아마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결국 한덕수 후보를 도와주고 싶은,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나경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때 12명의 원내 의원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4명의 원외 위원장과 같이 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세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 그러죠. 네. 좀 이제 사람들을 앞서가면서 모아서 깔때기 이론처럼 김문수 후보에게 쏠리는 여론이라든가 또 당원 당심이라든가 이런 게 쏠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경원 후보의 지지선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경원 후보의 캠프를 사용한다는 것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이신전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또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표현에 한덕수 후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예. 죄송합니다. 한덕수 출마를 전 권한대행.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사임을 했는데 확실하게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 이런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중책을 완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더 짊어질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예. 결국에는 대행직, 총리직을 사퇴하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명백하게 출마한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총리직을 오늘 사퇴하고 아마 조만간 대선에 대해서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은 가능해 보이는 지점인데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국민들 보시기에도 오늘까지 총리와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사람이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선거에 나오겠다,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